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 아빠, 아빠가 보고 싶어. 7살 민준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좁은 골목집 구석에서 떨려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 그동안 이 아이가 겪은 일들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시끄러워 죽겠네. 또 징징거리면 진짜 죽는다. 30대 초반의 며느리 수지는 화장품을 바르다 말고 소리를 질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오늘은 내연남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 엄마, 배가 고파요. 조용히 해. 수지는 구두굽으로 바닥을 쾅쾅 치며 현관으로 향했다. 아이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그녀에게 남은 건 답답하고 성가신 아이들 뿐이었다. 사실 원래는 아이가 둘이었다. 9살 지은이와 7살 민준이. 하지만 지금은 민준이만 남아 있었다. 3개월 전 지은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는 단순 사고사로 신고했다. 아이가 뛰어놀다가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날도 지은이는 배가 고프다며 울고 있었다. 수지는 내연남과의 통화를 방해받는 게 싫어서 아이를 밀쳤다. 그것도 계단 꼭대기에서.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구르고 굴러서 바닥에 떨어졌다. 목이 이상하게 꺾인 채로. 사고야. 그냥 사고라고 하면 돼. 수지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눈물까지 짜내며 안타까워하는 연기를 펼쳤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라며 안타까워했다. 시아버지 박종수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뿐인 아들을 암으로 잃었는데 이제 손녀마저 사고로 떠나다니. 65세의 그에게는 너무 큰 시련이었다. 우리 지은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종수는 매일 지은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웃고 있는 9살 아이의 모습이 너무 그리웠다. 이제 남은 건 민준이뿐이었다. 그 아이만큼은 잘 키워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했다. 하지만 종수는 알지 못했다.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은이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할아버지는 왜 안 와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민준이는 매일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오실 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수지는 절대 종수가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만나면 괜한 말을 할까 봐서야. 수진의 진짜 속내였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당하는 일들을 털어놓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한편 내연남 강민호는 이미 수진의 집에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35세의 그는 이혼한 지 2년 된 무직자였다. 수진에게서 나오는 생활비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놀고 있었다. 얘가 왜 이렇게 말라깽이냐? 밥은 먹이고 있는 거야? 민호가 민준이를 보며 수진에게 물었다. 귀찮아서 안 챙겨줬어. 알아서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는 걸 어떡해. 그래도 애가 너무 말랐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냐? 무슨 문제?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민호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벌써부터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요즘 너무 말랐어. 그리고 항상 무서워해. 혹시,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아무리 그래도 친엄마인데. 민준이는 매일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맞지 않을까, 오늘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아빠, 지은이 누나, 나 여기 있어요. 아이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을까? 아니면 땅에 묻힐까?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작은 아이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증언. 박할아버지 잠깐만요. 종수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부녀회장 김순옥이 그를 붙잡았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평소에도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민준이 말이에요. 종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 조마조마했다. 민준이가 어쨌다는 겁니까? 어제 저녁에 울음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마치 맞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순옥은 망설이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민준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걸 봤거든요. 뭔가 먹을 것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종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다.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굶기고 때릴 리는 없을 것이었다. 혹시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민준이가 왜 쓰레기통을? 할아버지,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옆집 김아주머니도 봤고 건너편 박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몸에 멍 같은 게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구나 싶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종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지은이마저 사고로 잃은 마당에 민준이마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며느리가 만나주려고 할까요? 요즘 통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이었다. 아들 장례식 이후로 며느리는 갈수록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민준이를 보고 싶어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순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정말로 민준이가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종수는 며느리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손자 얼굴을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댈 생각이었다. 아, 아버님. 왜 갑자기?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에 잠옷 차림이었다. 민준이 좀 보러 왔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지. 아, 그게. 민준이는 지금 잠들어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안쪽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으앙. 아파요. 아파요. 종수의 눈이 번뜩 빛났다. 분명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저게 무슨 소리냐? 민준이가 아픈 거냐? 아, 아니에요. 그냥 잠꼬대 하는 거예요. 수지는 서둘러 문을 막으려 했지만 종수는 이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구석진 방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민준이의 모습. 아이는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민준아. 종수가 달려가자 민준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할아버지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야, 민준아.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혹시 나 때문에 또 혼날까봐. 아이의 중얼거림을 들은 종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자신은 무얼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아버님, 이게 무슨... 닥쳐. 종수가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가끔 혼내긴 했지만 혼내는 게 이런 거냐? 이건 혼내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거 아니냐? 종수는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은 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말랐고 곳곳에 상처와 멍이 가득했다. 민준아, 괜찮다.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얘기? 저도 힘들어요. 남편 잃고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냐?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종수에게는 더 이상 들릴 말이 없었다. 그는 민준이를 꼭 안고 집을 나섰다. 오늘부터 민준이는 내가 키운다. 아버님, 그럴 순 없어요. 수진이 뒤쫓아 나왔지만 종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종수는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지. 복수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종수는 3일 동안 민준이를 돌보며 계획을 세웠다. 아이는 여전히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밥을 먹을 때도 빼앗길까봐 급하게 먹어치웠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종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와서 자신을 데려갈까봐 무서웠던 것이다. 그럼 여기가 민준이 집이야. 할아버지랑 계속 살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종수는 결심했다. 며느리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기로. 여보세요, 수진아. 아버님, 민준이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전화했다.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뭘? 민준이 양육권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수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내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자. 혼자 나와.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온 수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다. 내 연남과 만나기 전에 시아버지부터 처리하려는 심산인 것 같았다. 아버님, 민준이는 언제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고 싶다는 얘기야. 그건 안 돼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너 같은 사람이 엄마라고. 종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동안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다 봤다. 그게 엄마가 할 짓이냐? 수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아버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남편 잃고 혼자서 애둘 키우는 게 얼마나. 애둘? 지은이는 이미 죽었잖아.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지은이 일로 트라우마도 있고. 종수는 며느리의 연기를 보며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보자. 넌 민준이가 짐이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내가 보기에도 넌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아. 종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민준이를 키울 테니까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수진의 눈이 번뜩였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게 정말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야. 나도 손자 키우는 게 좋고 너도 자유로워지고. 하지만 법적으로. 양육권을 나한테 넘기면 돼. 간단한 일이야. 수지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성가신 아이를 떼어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그건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럼 정말로 민준이를 맡아주실 거예요? 그래, 그 대신 양육권 포기 각서를 써줘야 해. 종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든 완벽한 양육권 포기 각서였다. 이거 써주면 민준이는 완전히 내 아이가 되는 거야. 나중에 마음 바뀌어도 어쩔 수 없고.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수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았다. 양육권 완전 포기, 면접교섭권 포기, 모든 결정권을 조부에게 위임.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 수지는 주저없이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다. 그리고 나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종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그럼 민준이 짐은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럼 저는 이제. 수지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다. 아마 내연남과 만나러 가는 것 같았다. 잠깐. 네? 혹시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민준이 찾으러 오거나 그러지는 마라.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이니까. 물론이죠. 저는 이제 민준이랑은 남남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종수는 치를 떨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혈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다. 그럼 수고했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아. 네, 아버님도요. 수진이 떠나고 나서 종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1단계는 성공했다. 이제 민준이는 법적으로도 자신의 양육 하에 있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자 민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저 데리러 와요? 아니야. 이제 엄마는 안 와.
민준이는 계속 할아버지랑 살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민준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 모습을 본 종수는 가슴이 아팠다. 7살짜리 아이가 친엄마를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할아버지, 저 착하게 할게요. 말도 잘 들을게요. 민준아, 넌 이미 충분히 착해. 앞으로는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종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끝났다. 다음은 며느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일이 남았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양육권을 확보한 다음 날 종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30년간 변호사로 일해온 이정호 변호사는 종수의 오랜 지인이었다. 형님,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하군요. 정호는 종수에게서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손녀 아이까지 그런 식으로. 이건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그래서 왔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종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먼저 재산 분리부터 해야겠어요. 아드님이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죠? 부동산 세 채하고 예금 8억 정도. 전부 합치면 15억은 될 거야. 그럼 며느리 몫이 절반인 7억 5천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을 한 푼도 못 쓰게 만들어야 해. 종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일단 상속 절차부터 정리하죠.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정리해서 며느리 몫과 손자 몫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며느리가 가진 부동산의 매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는 모두 압류를 걸어놓는 거죠. 정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을 계속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긴급 체포도 가능할 겁니다.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하자. 며칠 후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법원 직원들에게 묻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매매금지 가처분이 뭔가요?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이제 이 집을 팔 수 없어요. 왜요? 제 집인데. 상속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요. 자세한 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수지는 급히 은행으로 향했다. 생활비를 찾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계좌는 현재 압류 상태입니다. 압류요? 누가 압류를 걸었다는 거예요? 박종수 씨가 신청한 재산 보전 명령입니다. 수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시아버지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건가? 다른 통장은요? 모든 계좌가 동일하게 압류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박수진 씨시죠? 네, 그런데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었다. 박종수 씨가 고발하셨고 증거가 충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변명은 소용없었다. 민준이의 상해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변호사 연락할 사람 있으면 연락하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내연남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나 지금 경찰서에 있어. 구속됐어. 뭐? 왜? 시아버지가 아동학대로 고발했나 봐. 어떻게 해?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지. 하지만 변호사를 구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모든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호사비를 마련할 것인가? 구치소에 수감된 수지는 절망에 빠졌다. 3일 후 민호가 면회를 왔다. 변호사는 구했어? 그게 돈이 없어서 못 구하겠어. 계좌가 다 막혀 있잖아. 그럼 어떡해? 일단 국선 변호사라도. 국선 변호사로는 안 돼.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해야 해. 수지는 고민 끝에 결심했다. 시아버지한테 연락해봐. 계좌 압류만 풀어주면 부동산을 민준이 명의로 넘기겠다고 해.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민호는 곧바로 종수에게 연락했다. 할아버지, 저 수진이 친구인데요. 누구야? 수진이가 하는 말이 계좌 압류만 풀어주시면 부동산을 모두 민준이 명의로 넘기겠다고 하는데요. 종수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드디어 함정에 걸려드는군. 그래. 그럼 만나자. 다음 날 구치소 면회실에서 종수와 수진이 마주 앉았다. 아버님,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은 눈물까지 짜내며 애원했다. 계좌만 풀어주시면 부동산을 다 민준이 명의로 넘기겠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서류도 써드릴게요. 종수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좋아. 그럼 먼저 부동산 명의전부터 해.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계좌가 풀리면 변호사를 구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종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부동산을 넘겨받고도 계좌는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혐의를 덮어씌울 것이라는 사실을. 복수의 임하기 시작되었다. 부동산 명의전이 완료된 다음 날 수지는 초조하게 종수의 연락을 기다렸다. 분명히 계좌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연락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연락했어? 민호가 면회 와서 물었다. 아직 없어. 혹시 변호사 구했어? 그게 아직 돈이 없어서. 수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길까? 하지만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자신을 달랬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자기야, 시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해봐. 민호가 종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계좌 압류 해제는 언제쯤? 아, 그거? 좀 복잡해졌어. 종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다. 복잡하다니요? 변호사가 말하길 추가 혐의가 발견됐대. 그래서 계좌는 당분간 못 풀어줄 것 같아. 추가 혐의요? 지은이 죽음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됐어. 민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지은이 사건까지 다시 조사하겠다는 뜻인가? 할아버지, 그건 사고였잖아요. 사고인지 고의인지는 수사해봐야 알지. 종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호는 급히 구치소로 달려가 수진에게 상황을 전했다. 뭐라고? 지은이 사건을?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혹시 정말로 지은이를? 아니야. 사고였어. 나도 모르게 밀친 거였다고. 하지만 민호는 이미 수진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고 있었다. 미쳤어? 정말로 그랬다는 거야? 실수였어. 의도한 게 아니라고. 젠장. 이러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 아냐? 민호는 급작스럽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은 지은이가 죽은 후에 수진과 사귀기 시작했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다. 진정해.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없을 거라고. 시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한지 봤잖아. 수진은 절망에 빠졌다. 부동산도 빼앗기고 돈도 못 쓰게 되고 이제 살인 혐의까지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보석금이라도. 보석금이 얼마인데?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민호는 머리를 감쌌다. 자신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다. 친구들한테 빌려봐. 제발. 알겠어. 최대한 노력해볼게. 하지만 민호의 친구들 중에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수진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 더욱 꺼려할 것이었다. 며칠 후 기적적으로 민호는 사채업자를 통해 5천만 원을 구했다. 물론 이자는 살인적이었지만 월 30% 이자야.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너도 죽는다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이제 수진을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수진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돈은 어떻게 구했어? 사채. 월 30% 이자로 빌렸어. 미쳤어? 그런 이자로. 달리 방법이 없었어. 변호사비도 구해야 하고. 수지는 현실을 깨달았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으며 살인 혐의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아버지한테 한 번 더 연락해봐.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소용없어. 이미 우리를 완전히 적으로 본다고. 그럼 어떡해? 변호사비는 어떻게 구하고? 민호도 답이 없었다.
이미 사채로 5천만 원을 빌린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일단 국선 변호사로 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종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아. 아버님. 보석으로 나왔다며? 네. 돈은 어디서 구했어?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채겠군. 그런 식으로는 오래 못 갈 거야. 종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내 손녀를 죽인 년이 도와달라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나올 거야. 곧. 전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종수는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며느리가 완전히 절망에 빠뜨릴 때가 되었다. 정호야, 지은이 사건 재수사 신청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진행 중입니다. 담당 검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변호사 이정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다. 아이의 사인이 단순 추락사치고는 의문점이 많다는 게 검사 의견이에요. 어떤 의문점? 추락 각도하고 상처 부위가 일반적인 실족사와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마치 강한 힘에 의해 밀린 것 같다고. 종수의 눈이 빛났다. 그럼 곧 소환될까?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 올 겁니다. 한편 수지는 변호사도 구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채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있었고 민호는 점점 그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여보, 나 어떡해? 일단 버텨보자.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수진 씨죠? 서부경찰서입니다. 네. 박지은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와주세요. 지은이가. 왜 지은이가?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드디어 지은이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간 것이었다. 여보, 어떻게? 경찰서에 나오라고 해. 뭘 물어보려고? 지은이 일로. 민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정말로 지은이를 밀어서 죽인 거야? 그때는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민호는 머리를 감쌌다. 자신이 살인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인가? 여보, 나 혼자서는 못해. 도와줘. 어떻게 도와? 나까지 공범 되라고. 그냥 모른다고만 하면 돼. 안 돼. 나는 빠질 거야.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수진을 버리고 도망칠 생각이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수진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지은 양이 사망한 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그냥 아이가 뛰어놀다가 실족한 거예요. 실족한 게 맞나요? 주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던데. 다른 얘기요? 당신이 아이를 밀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수지는 식은땀을 흘렸다. 누가 봤다는 걸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집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강민호 씨는 어디 있었나요? 민호는 그날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CCTV 분석 결과 강민호 씨가 그날 오후 2시경 당신 집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건. 그리고 인근 주민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아이를 크게 혼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요. 수지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사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부검 결과도 다시 나올 예정이거든요. 3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수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니 민호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해. 혼자서 알아서 해.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그때 종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때, 경찰서 다녀온 기분이? 아버님,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지은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내 손녀를 죽인 년이? 종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 혼자 다 당할 준비는 됐어? 강민호는 벌써 도망갔던데. 민호가. 어떻게 그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놈도 곧 잡혀갈 거야. 공범으로. 수지는 절망에 빠졌다. 모든 게 시아버지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계좌 압류 해제해달라고. 꿈도 꾸지 마라. 부동산도 이미 내 손자 명의로 넘어왔고.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해. 지은이는 죽었는데. 전화가 끊어졌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남자친구도 도망가고 살인 혐의까지 뒤집어 쓴 상황. 하지만 종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3주 후 경찰은 마침내 강민호를 검거했다. 그는 부산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강민호 씨, 박지은 양 사망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 주세요. 조사실에서 민호는 수갑에 찬 채로 떨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모르세요? 당신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니까 사건 당일 박수진 씨와 26분간 통화했던데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냥 일상적인 통화였어요. 26분 동안 일상적인 얘기를? 수사관이 통화 내용 분석 자료를 꺼냈다. 음성 분석 결과 박수진 씨가 울고 있었고 당신은 괜찮다, 사고라고 하면 된다라는 말을 했더군요. 민호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때 통화 내용까지 분석할 줄 몰랐다. 그리고 사건 직후 당신이 현장에 나타난 것도 확인됐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선택하세요.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그랬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요? 지은이를 밀어서.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배고프다고 울었는데 수진이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계단 위에서 밀쳤어요. 당신이 직접 봤습니까? 전화 통화 중에 들렸어요. 아이 비명 소리하고 쿵 하는 소리가. 그 다음엔 뭐라고 했죠? 수진이가 울면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하라고. 민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수진이 지은이를 의도적으로 밀어서 죽였고 자신이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사실까지. 이 진술서는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수진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수진은 마지막으로 발버둥쳤다.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실수였다고요. 하지만 민호의 증언과 각종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수진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점, 그 후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신고를 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존속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15년.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또한 민준 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하여 총 28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종수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드디어 손녀를 위한 복수가 완성되었다. 공범 민호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종수는 민준이와 함께 지은이의 무덤을 찾았다. 할아버지, 누나가 여기 있어요? 그래, 지은이가 여기서 쉬고 있어. 종수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다 해결했어. 이제 편히 쉬어. 민준이도 작은 손으로 무덤을 어루만졌다. 누나, 저 이제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비록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있지만 이제라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그에게는 희망이었다. 저녁 노을이 지는 길 위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고 진실은 어둠을 뚫고 빛을 보게 되었고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악마 같은 며느리를 몰락시키고 손자를 구해낸 시아버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